네, 그러면 이산수학 그 랩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들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거,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에 이산수학의 개요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개요는 뭐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이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이제 명제를 배웠습니다. Propositional Logic, 로직을 이제 공부했는데, 자, 참이나 거짓, 그리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인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는 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 논리,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참이나 거짓, 이런 명제 부분은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시험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때 TF 문제로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시험을 이제 이야기하면 뭐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0시 1분 반 10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13시까지 지금 총 3시간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들한테 총 3시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갈 사람은 그냥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시험 마친 다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고 오시고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풀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략 한 10문제 정도 큰 문제로 10문제 그 다음에 그 딸린 문제 여러 개가 있을 건데요. 이 딸린 문제 여러 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런 문제들은 다 이제 TF 형태로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 들 있죠. 연습 문제에 그 홀수번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관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주관식에서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이제 그 홀수번에서 많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번 문제 있죠? 짝수번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질문하는 것들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했을 때 홀수번 문제랑 짝수번 문제를 전부 다 푼다고 풀어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한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도록 그래서 0점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만점 100점은 좀 나오기 힘들게 그래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요 말인즉슨 시험 문제의 80에서 90%는 다 책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터디 모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뭐 동아리,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도 그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거의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공부하는 걸 좀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지금 보면은 짝수번에 대해서 그 답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답을 공개 안 하냐? 일단 책에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어가지고 답을 공유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지 말고 여러 명이서 같이 답을 맞춰보면서 내가 푼 거랑 다른 사람이 푼 거랑 서로 다르다 하면은 왜 다른지 서로 설명하면서 공부하라 이걸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하나의 문장이나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고 하고, 여러 개의 단순 명제들이 논리 연산자로 연계되어서 만들어진 명제를 합성 명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니게이션에 대한 거, 부정에 대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제 P에 반대되는 진리값을 tilde P, 이렇게 했고, P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논리 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P 그리고 Q 이렇게 읽는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문장 이렇게 있잖아요. 문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P and Q 뭐 이런 형태로 뽑아내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퀴즈 문제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P and Q 형태로 이제 표시해봐라. 이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는 내지 않느냐면, 사실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도 이제 지난번에 퀴즈, 첫 번째 퀴즈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해석의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들 있죠. 이게 자연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해서 한글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문제를 낸다 하면은 P and Q, P or Q 이런 형태로 심볼릭하게 심볼을 사용해서 우리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베타적 논리합 해서 P, exclusive or 이렇게 있었고, 조건 연산자를 함축한다. P, implies Q, P이면 Q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if and only if 쌍방 조건에서 양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명제 P에서 Q로 간다고 했을 때, P이면 Q일 때, 그리고 Q이면 P라고 하면, 명제 P, implies Q에 대해서 역은 Q implies P가 되고요. 역이 대우죠. 역, 이, 대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명제 P implies Q하고 그 다음에 대우 관계, 요거는 명제 P implies Q가 참이면 not Q implies not P는 참이다. 이것들 동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값이 항상 참인 값을 가질 때 우리는 항직 명제라고 하고, 항상 거짓의 값을 가질 때 우리 모순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항직 명제와 모순 명제는 우리 증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쌍방 조건 P, if and only if Q가 항직 명제이면 PQ는 논리적인 동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퀄 표시에다가 발을 하나 더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항직 명제를 이제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진리의 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진리표를 주고 진리표를 구해봐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의 명제가 항직 명제인데, 그러면 그 항직 명제임을 증명하라. 이 지금 수업 시간 때 문제풀이에서 한번 한 적 있었죠. 자, 그거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가 참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을 추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인덕션이냐, 뭐 디덕션,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심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모음 아처럼 생겼죠. 그래서 앞에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P가 이제 참이 되도록 유도해 내는 거. 그래서 이런 유도해 내는 문제는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어진 전제가, 요게 앞에가 이게 전제죠.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인데, 전제가 참이고 결론도 참인 추론을 우리 유효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법칙으로 뭐 긍정의 법칙, 부정 법칙, 3단 법칙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명제 P가 있을 때 PX 해서 프리 베리어블이다. 자유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로 논리, 프리디케이트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PX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프리디케이트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디케이트 로직에 있어서는 퀀티파이어라고 이야기하는 한정자를 붙일 수가 있는데 모든, for all 혹은 exist 뭐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죠. 그래서 어떤 그래서 exist 이 심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롤로그에 관련된 거 이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 생각해 보면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집합을 가지고 자연수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자연수, 요리수, 무리수, 그 다음에 집합을 얘기했을 때 특징이 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집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보면은 전산 컴퓨터 공학이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공학의 근간으로 깔려 있는 이론이 다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C, C++ 수업에서도 배열 얘기할 때 제가 그러면은 배열에서의 원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그 집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보통은 원소 나열법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셀 수 있어야지 되니까 유한해야 되니까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는 우리 그 조건을 부여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전부 다 들어오는 거라서 사실 이 거의 조건 제시법으로 무한대를 표시를 하죠. 자, 카디널리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집합의 개수, 카디널리티, 원소의 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디널리티 할 때 우리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은 어떤 집합을 주고 혹은 집합과의 뭐 연산을 정의한 다음에 이 연산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요 부분 있잖아요. 집합과 집합, 그리고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파생된 집합의 원소는 몇 개이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메인에서 수강생 리스트, 그 다음에 이수자 리스트, 여기서 교집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이제 남학생 몇 명이냐, 여학생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그 21학번은 몇 명이냐, 21학번 이상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추려낸 다음에 거기에서 랭스를 구해가지고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거, 그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근간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카디널리티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파이썬을 보면은 그 len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명령어를 쓰죠. 자, 그래서 이런 카디널리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카디널리티를 확인하는 문제는 그 객관식으로 내기 좋겠죠. 객관식으로. 자,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집합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걸 보면은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의 관계를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느냐, 같으냐, 아니냐. 그래서 A를 B의 진부 집합. 그래서 A가 완전히 쏙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고 B가 A가 같을 수도 있을 때 A equal B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에서 집합의 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 그 다음에 합집합 이렇게 했고요. 카테시안 프로덕트, 카테시안 곱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모간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 관련된 명제에서 집합 안에 있는 교집합과 합집합을 전체 집합에 대한 여집합으로 바꿔서 만든 명제를 명제의 쌍대다, 듀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연산자를 배웠어요. 합집합을 하는 거, 교집합을, 차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에 대해서, 카테시안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또 우리 그 카디널리티 또 이렇게 구해 볼 수도 있겠죠. 뭐 A 합 B에 대한 카디널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A 교 B에 대한 카디널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집합을 주고 카디널리티를 뽑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파워셋 멱집합 이렇게 하는데, 이 멱집합이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멱집합은 우리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그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멱집합이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이라고 얘기하는 S의 분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AI는 1부터 K까지 있어서 AI는 공집합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닌 집합 S의 부분집합이면서 S는 A1부터 AK까지 전부 다 합집합이어야 되고 AI 사이에서는 서로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교집합의 그게 공집합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각각 A1부터 AK까지 전부 다 그 S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구성 요소인 거죠.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기도 합니다. 자, 10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는 거, 뭐 뺄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증명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는 논리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유도해내는 추론의 한 방법인데요. 뭐 연역법, 증명 방법, 수학적 기납법, 모순 증명법, 직접 증명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증명법은 그 수업에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아예 안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예 그냥 건너뛸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낼 겁니다. 낼 건데 어떤 문제를 주고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증명하는 거 대우증명법, 존재증명법, 반례증명법 이렇게 있죠. 이런 증명법. 이런 증명법은 네. 그래서 한두 문제 지금 낼 거니까 여러분들 하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예제 있죠. 책에 있는 예제에서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려다가 까먹고 안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P면 Q이다 요거 있었잖아요, 앞에. 그러면 얘는 풀면 not P, O, Q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P가 F이면 Q는 무조건 T가 되든 F가 되든 항상 참이다 라는 게 이해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냥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다 그냥 외우고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자,
여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요. 프로그램의 입증에서 나온 프로그램에서 검증을 하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if문에서 나옵니다. P이면 Q이다. 가 이면이라는 것 자체가 if잖아요. 그래서 if의 조건문 있죠? 이게 P가 되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그 바디로 딱 들어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P가 참이면 Q가 실행이 되죠. P라는 조건이 참이 되면 Q가 실행이 되잖아요. 자, Q가 실행이 되면 Q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메모리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가 참이라고 한다면 Q가 참이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가 거짓이면 false면 if문 건너뛰죠. 그러면은 이 Q에 해당되는 메모리 영역이 참일 수도 있고 값이 다른 것도 뭐 될 수 있는 거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든지 전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할 때 그 조건이 false이면 그 Q의 값이랑 상관없이 항상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자, A, B에 대해서 A로부터 B의 이항관계, 관계 이렇게 했을 때요. R 하면 A 크로스 프로덕트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것이 이게 부분집합이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조건을 아주 강하게 주면 그게 관계가 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역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A가 A, B 이렇게 있을 때 BA가 그 집합에 존재하면 그래서 그게 우리 R-1 이렇게 했었고요. 관계를 표현할 때 화살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반사관계 또 얘기했었고요. 대칭 관계, 반대칭 관계 이런 얘기했고 이런 게 모두 다 성립할 때 동치 관계를 유도해낼 수 있죠. 그래서 반사관계, 대칭 관계, 추이 관계가 모두 성립할 때 동치 관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은 반사관계 하고 대칭 관계, 그다음에 추이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집합 R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R은 뭐 A, B 해서 뭔가 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조건에 따라서 동치 관계임을 보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사 관계이고 대칭 관계이고 추이 관계이다. 그러면은 반사 관계는 네.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할 때 동치 관계가 아님을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칭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그젬플을 하나 뽑아낼 수 있겠죠. 이게 없기 때문에 대칭 관계가 아니라서 동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셜 오더. 그래서 반사, 반대칭, 추이 관계를 만족하면 파셜 오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셜 오더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원소가 비교 가능하고 그에 대해서 대소 관계를 줄 수가 있으면 리니어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순서 관계 오더에 대한 거는 함수하고 되게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하세도 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안 하고 넘어갔죠.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거는 여러분들 안 한다.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한 것도 얘기했었는데요. x에서부터 y로 관계의 부분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하는 것도 뭐 이런 형태로 표시했죠. 그 다음에 도메인,
그 다음에 그 레인지 여기 오타 있네요. 레인지 이렇게도 했었고 단사함수, 전사함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사함수 이렇게 전사함수 이렇게 할 때 단사함수냐 전사함수냐 이 함수가 단사함수냐 전사함수냐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해봐라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겠죠. 네, 전단수 함수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수 함수인지 전단수 함수인지 알 수 있는 예 이렇게 있지만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은 판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함수 두 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만들어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합성함수 그리고 한등함수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전담사함수 하고 역함수 관계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이야기했었는데요. 노드 벌텍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그래프는 사실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보면 오일러 정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그리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좀 설명해 달라 해서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소스가 중요해요. 시작 위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벌텍스 1에서부터 우리 최단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D2 디스턴스 3 4 디스턴스 5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지금 1번에서 주어진 점에서부터 모든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주어진 점에서부터 모든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최단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 가는 게 있고 직접 갈 때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거쳐서 가는 거리 있죠. 거쳐서 갈 때의 거리 중에 작은 값 있죠. 작은 값이 최단 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내가 어디를 한 군데 거쳐서 가는 게 더 짧을까, 뭐죠? 최단 거리일까? 아니면 직접 가는 게 최단 거리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은 버스를 타고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타고 가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삥 돌아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중간에 택시 타고 어디 간 다음에 거기서 전철 타면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는 거랑 그다음에 거쳐서 갈 때랑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 그래프 문제가 제가 시험 문제 내기 어렵다 얘기한 게 사실은 거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거리하고 예산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해서 배낭여행을 간다 하면 도시 1번에서부터 도시 2까지 가는데 다른 도시까지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직접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직접 갈 때의 시간과 돈
거쳐서 갈 때의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 생각해가지고 나온 게 요 가중치인 거예요. 지금 그래프에 있는 가중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최소로 만들고 싶은 문제가 이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번에 있을 때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의 거리를 다 구해봐요. 그래서 1번만 가지고 1번에서 직접 간다고 했을 때를 보면은 10,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거예요. 1에서부터 3까지 가는 거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가는 경로가 없죠. 그래서 무한대.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거 보니까 30. 1에서부터 5까지 가는 거 보니까 100. 그래서 1만 봤을 때는 10, 무한대, 30, 100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취해요. 제일 작은 값을 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을 선택했고, 자, 1에서 갔는데 2를 놓고 2를 거쳐서 다른 애를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2를 거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거에서 비교하는 게 직접 가는 거, 1에서 직접 가는 비용이랑 2를 거쳐서 다른 점으로 이동했을 때의 그 가중치, 요 두 개의 가중치를 비교한 다음에 이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갈 때는, 자, 한번 봅시다. 자, 2로 가는 거는 그대로죠. 2 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10하고, 그러면은 2를 갔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2에서부터 갈 수 있는 다른 애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에서 5까지는 무한대죠. 2에서 4까지는 무한대죠. 2에서 3까지는 50이죠. 자, 그러니까 1에서부터 1을 하고 2를 사용해서 3 간다고 하면 50이 되고, 나머지는 무한대고, 무한대 비교 30 하면은 30이죠. 무한대 비교 100이면 100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2는 썼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가 뭐죠? 30이죠. 자, 그러면은 1, 2,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이 되고, 1에서부터 4까지, 4를 갔을 때, 30 이렇게 갔을 때, 3은 어떻게 되죠? 3은 50이 되죠. 자, 제가 이거 잘못했죠? 60이죠. 위에서 60이었어요. 자, 이게 4를 거쳐서 3으로 가는 거는 60하고 50을 비교해서 50이 되는 거고요. 4는 30이고요. 끝났고요. 그래서 4까지 간 다음에 30하고 60, 30을 썼으니까 60하고 100하고 비교해보면 60이 더 작죠. 그러니까 5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50하고 남은 거 보는 거죠. 50하고 60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선택해요. 그래서 3을 선택하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10, 4까지는 30 이렇게 했고, 자, 50 이렇게 보니까 30하고 20 써가지고 3 이렇게 왔잖아요. 3에서 다른 점 가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방문한 것들은 이미 최소한 최단거리 값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 거 생각해보면 5만 남죠. 그래서 10 이렇게 있는데, 10이랑 지금 보면은 50이랑 그 다음에 5로 네, 왜 이렇게 하지? 90인데 왜 60으로 답을 그냥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이 끝났나? 네. 그래서 6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로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이미 다 방문했으니까 종료돼서 10, 50, 30, 60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됩니다. 이게 다익스타인데, 이 다익스타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깊이 우선 탐색,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 이렇게 하고 다익스트라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이게 한 번 더 설명하려고 예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1번에서부터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1번에서 D2, D3, D4, D5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1에서부터 갈 수 있는 거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2는 3이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5까지는 10이죠. 3하고 4는 무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1, 2를 선택하면 1, 2 갔어요. 그러면은 3 이렇게 되고요. 2에서부터 나머지 것들을 가봐.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은 다 무한대죠. 무한대하고 무한대 비교하면 무한대고, 무한대하고 4하고 비교하면 무한대고, 무한대하고 5하고 비교하면 5, 10하고 비교하면 10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 뭐예요? 10이죠. 1, 2, 5입니다. 5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3은 이미 끝났고, 자, 5 간 다음에 3을 비교해봐요. 3 갈 수 있잖아. 5에서부터 2까지 가는 거는 무한대라서 카운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 가보면 지금 보면은 5하고 3까지 갔죠. 그래서 15죠. 자, 그 다음에 10 가고 4까지 가는 거 보면은 11이죠. 그 다음에 종료가 됩니다. 10 이게 종료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1, 2, 4죠. 자, 3은 이미 끝났고 5도 이미 끝났고 4를 거쳐서 4까지 가는 거면 11이잖아요. 11로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가면 2로 갈 수 있는데 얘는 이미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고요. 그 다음에 3으로 갈 수 1로 갈 수도 있는데 1은 무한대죠. 빠지고요. 4에서부터 3으로 가는데 얘는 13이죠.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해서 13이죠. 13하고 15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13으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11 끝나고요. 그 다음에 3에 대해서 하나 남았죠? 보는데 다 끝났어요. 다 방문했어요. 종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험 장소는 S3동 303호 확정이고요. 시험 방식은 클로즈드 북입니다. 그리고 대면 시험 방식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준비물은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오면 되겠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하고 답안지는 저희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섞어서 나올 거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대로 출제를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 80에서 90% 이렇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을 때 예제에서 증명은 예제에서 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제에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는 연습 문제에서 내더라도 제가 함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함정. 그 함정은 뭐냐? 값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답이 T였는데 답이 F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맨 뒤에 있는 답 있잖아요. 홀수번 답 다 외워서 오지 말고 한 번씩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만 시험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 2분만 시험 시간은 2시부터 7시, 17시, 네, 17시. 그래서 3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할 거고요. 홀수, 짝수, 학번 구분 없이 시험 칠 거고요. 여러분들 늦게 오잖아요. 15분 이상 늦게 오면은 여러분들 입시 불가입니다. 원래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는 출석 체크 안 할 거거든요. 안 보면은 개인 손해니까. 그래서 15분 이상 하면은 지각인데
근데 여러분들 원래 그 학교 규칙에 보면은 15분 이상 지각을 하면 그건 결석 처리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분 이상 지각하면 결석 처리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른 뭐 이거는 다른 건데 강의 계획서는 쓰지 않는데 학생의 본분은 그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전부 다 참여하면 그러니까 시험을 빵점 맞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치면 저는 F는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F가 나갑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시험 쳤는데 뭐 C다 뭐 그러면 C 주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점수가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안 되면 그러면은 상대 평가니까 그 그레이드의 그 단 있잖아요. 그 선을 내가 마음대로 그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시험을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거 뭐죠? 지각한 사람들 거기서 이제 커트라인을 그어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냐면 치팅한 사람들은 무조건 F고 그 다음에 뭐 0점 뭐죠? 지각한 사람들 지각을 많이 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만점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A0로 놓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잘 못 가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A0로 잡고 그 사람보다 잘한 사람은 A 플러스 주고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다 B 플러스 이하로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해는 B가 엄청 많고 어떤 해는 A가 네, 33% 이렇게 하면 저는 다 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관련돼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